안녕하세요. 송교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가해 행위를 멈추고 사과하고 또 피해 학생이 평화롭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소박하고 당연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이 그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이 더 두려움에 떨고 피해 학생이 무언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지적을 받는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회차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부모 입장이 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 아이에 대한 걱정, 또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탈 없이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에 대한 격려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이에게 꼭 말해 주십시오. 너 잘못이 아니다 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를 해야 하는 4가지 경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먼저 학교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 역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에 따라서는 학교가 피해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폭력의 방식이 너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입니다. 둘째가 자녀가 가해 학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단절하기를 분명하게 원하는 경우이죠. 셋째로 가해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일방적으로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오히려 보복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4가지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조용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회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하는 학폭 절차가 유일한 대응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거듭 생각해도 꼭 경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학폭보다 오히려 경찰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경찰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117번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 신고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해 학생들이 아직 나이도 어린데 경찰 신고해 보아야 처벌받지도 않을 텐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면 고소하는 것이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10살 미만이면 아예 고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넘고 14살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고소를 받아서 형사범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가정법원은 폭력의 심각성이나 반성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을 합니다. 이 처분을 할 때 비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거나 또 반성 여지가 없으면 한 달 정도 소년 분류 심사원에 따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살 미만이라고 해서 고소해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14살이 넘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이제는 검찰이 결정하는 그런 형사사건화 됩니다. 검사가 조사를 해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하든지 또는 형사 기소합니다. 물론 가해 학생도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검찰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가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만약에 가해 학생의 가해가 반복된다든지 이럴 때는 검사가 더 이상 선처할 수가 없죠.
이런 소년에 대해서는 검사도 형사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14살 이상의 소년이라도 법원도 그런 반복적 가해를 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을 심각하고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으로 또 보호하는 데에는 경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우리 부모가 경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 학생 구조가 가장 우선입니다. 피해 학생의 몸과 마음을 착취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학폭보다도 오히려 경찰, 검찰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제가 뵙는데요.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 피해 학생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 그런 객관적 사실관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먼저 순서입니다. 자녀의 기억이 정확한지 부모와 같이 점검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증거는 우리 아이의 진단서, 상체 사진,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라든지 문자, 또 페이스북, 카톡 그런 저장 내용을 잘 모아서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경찰 신고에 먼저 진행하시고 동시에 학교에 긴급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그런 4가지 경우에 해당해서 경찰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도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됩니다. 경찰은 학교 현장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가 긴급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폭력의 방식이 너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긴급 조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폭 신고를 하고 나서 그냥 결과를 기다리고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보았듯이 일단 학교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청에서 최종 처분이 결정되기까지 대략 학폭 신고 때로부터 한 40일에서 5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이 하는 긴급 조치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출석 정지 처분, 또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 조치로 일시 보호 처분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일시 보호 처분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하는 처분입니다. 보통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처분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 상담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앞으로 사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학교 상담 선생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찰 신고하시고 또 학폭 긴급 조치 신청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학교 전담기구 조사 그리고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절차에 우리가 원하는 처분이 나오도록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절차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쓰실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 치료 비용은 당연히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폭력 예방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폭력 방식이 심각하고 지속적이어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치료비 청구를 달라고 먼저 연락을 꼭 해야 되는가?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 치료와 상담 비용을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시스템은 인터넷에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choolsafe.or.kr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마지막 사회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학교폭력이라는 게 좀 과도하고 살인적인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내는 경고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학폭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가지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심각하고 또 중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아이가 무언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 민감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자료를 보면 피해 학생의 14가지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갑자기 전학을 시켜달라고 한다든지,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눈물을 보인다든지, 참고서나 준비물에 들어가는 돈을 계속 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책이나 가방 같은 소지품이 찢겨 있다든지, 이런 거는 누구나 그래? 당연히 그럴 때 뭔가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눈에 띄지 않은 청소년 우울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다 보면 부모가 먼저 피해 학생의 고통을 발견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피해가 쌓이고 쌓여서 거의 끝까지 간 상태에서야 부모가 발견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심지어 피해 학생의 신고를 막으려고 참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CCTV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CCTV가 찍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가해자를 때리게 하는, 그래서 신고를 못하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 호소를 미리 알아차리는 데는 학교, 아이들의 친구, 교실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고 내 친구를 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쉬는 시간에도 학교의 화장실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그런 공간을 돌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폭력 제도는 학생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교실에서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실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역할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실에서도 마치 피해 학생이 무언가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떤 축소나 은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실에 학생들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으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본 학교 폭력은 반드시 신고한다는 그런 교육, 그리고 신고한 학생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격려와 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사회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